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왕에 추운 날씨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나누면서 또 우리가 이 긴 세월 같지만 어찌 보면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 동안에 리영희 선생 같은 분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두는 것도 이 땅에 이 우상이 득실되는 시대에 조금은 그래도 인간답게 살다 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눠드리는 진실을 향한 시대 정신은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보시고 또 저도 가끔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한 40분 동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영희 선생의 저서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과 이성, 우상과 이성이라는 제목 자체부터가 그 리영희 스타일이죠. 그 출판사 사장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독자들이 우상과 이상이라는 책 나왔느냐, 이성을 이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영희 선생이 이런 그 우상과 이성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런 그 등가성 같은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죠. 우상과 이성. 오히려 그 어떤 독자처럼 우상과 이상. 그랬는데 거기에 그 이영희 선생의 글쓰기의 목표랄까 목적, 지향점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영희 선생의 글쓰기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80평생을 그 우상들의 그 광란의 칼춤을 치는 그런 그 비이성의 시대에 또는 어찌 보면은 반이성의 시대에 그 시대는 지금도 그런 그 잔류들이 남아서 설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성보다는 폭력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마치 자신들의 사건처럼 휘두르고 또 이영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검사의 농고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복사본 같은 이름만 바뀌어져서 그런 시대.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상식보다는 억지가 더 통하는 또 그런 것이 소위 그 거대 언론의 상투적인 수법이었고 이런 때 리영희 선생은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참 그 1인분의 역할뿐만 아니라 100인분, 1000인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디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언론인이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서 자칭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인이다. 언을 롱하는 거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언론인의 본분은 진실을 밝히는 건데 사실을 밝히는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칭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농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꽤 오래전에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여기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 6월 항쟁 뒤에 박정희 정권 또는 전두환 정권에서 온갖 어용 곡피를 휘둘렀던 언론들이 6월 항쟁 국민들, 시민들을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쟁취한 그런 6월 항쟁이 되니까 언론들이 또 그 수구 족벌 언론들이 갑자기 또 민주투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날뛰는 것을 보고 이영희 선생은 언론인들에게 그때는 그 기자협회보에서 그때만 해도 군사독재 시대에는 이영희 선생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지 않았던 그런 언론인들이 기자협회보가 6월 항쟁 후에 글을 써달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지요. 그때 쓴 글입니다. 첫째가 그 유인물 5쪽에 보면 첫째, 흔히 말하는 기자의 불조화적 관점의 문제다. 노동자들이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일 때 신문 기사가 분쟁 당사자의 어느 쪽을 두둔했던가를 생각해봐라. 어째서 신문 기자들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영세민들의 정당한 권리투쟁에 그렇게도 냉담했는가? 그랬었죠. 지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기자는 빼앗은 쪽의 입장이 아닌 빼앗긴 쪽의 입장에서 글을 써라. 셋째는 권력에 한눈 팔지 말자. 언론계 출신도 권력 주변에 가서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권력이 민주주의적 권력일 경우에 말이다. 그런데 역대 군사정권 그것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군사정권에 빌붙은 이른바 전직 언론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똑똑히 기억하자. 셋째, 주의화된 반공 이데올로기를 버리라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차원에서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 그 자체를 포함한 많은 사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마르크스의 논문 한 편이나 저서 한 권도 읽어본 일이 없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진지한 이해의 노력도 해보려는 지적 탐구심도 호기심조차 갖지 않고 뭐든지 좌로 가르고 우로 나누는 식의 용공이니 좌경이니 하는 따위의 흑백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들의 그 같은 주의화한 단순 사고와 그의 바탕을 둔 기사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얼마나 많은 훌륭한 정신과 육체가 시들어갔는가를 한 번쯤 반성해 봄직하다. 다섯째, 민족의 남북이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당파성에 관해서다. 그리고 그런 보도자료로 주어지는 행정부, 정보, 안기부, 경찰, 군의 발표문을 기사화할 때는 독단적인 판단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발표문이 흔히 침소, 봉대, 각색한 것이 많고 심지어는 날조된 것조차 있었다는 것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바다. 독자 대중에게 그것을 전하는 당신들은 최대한의 과학적, 상식적 판단력을 동원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유하거나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적대 감정을 부채질하는 사조까지 첨부하면서 득음만면한다면 당신은 타스통신이나 노동신문 기자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6월 항쟁 후에 20년 전에 이영희 선생이 일선 기자들에게 했던 그런 그 충고가 지금 우리나라 보수, 수구, 족벌 신문들의 조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참 변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 돼지, 닭 200만 마리가 넘는 이런 살처분 이런 변괴고 또 하나는 조중동 매연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겠죠. 저는 조중동 매연이라니까 어디서 안티 이런 운동하신 분들이 하도 매연을 많이 뽑아내서 이 조중동 세계가 이제는 매연으로 표기되는구나 했는데 매일경제하고 연합뉴스 해서 이 조중동 매연이 이제 얼마 있으면은 조선일보 테레비, 동아일보 테레비, 중앙일보 테레비까지 나오게 되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4대강 문제와 더불어서
민족의 재앙입니다. 언론은 모름지기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리영희 선생이 지적하셨듯이 힘없는 자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뜻을 전달을 해서 민족에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언론의 그 본분 중에 하나인데, 저런 식으로 권력에 기생한 거대 언론들이 텔레비전까지 장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의 그 정론, 여론의 다양성 이런 것이 지켜질 수가 있을 것인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인데, 이미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자신들이 그 물론 한 달에 6달인가 1년 공짜로 주고, 우리 집들 근처에 가면은 멀쩡한 친구들이 서서 현찰 봉투 꺼내면서 그 가정주부들에게 돈 6만 원, 7만 원 주고 1년간 무료로 주고, 또 더욱이 갈수록 그런 매체들의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네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에게 빌붙어서 텔레비전을 지금 얻어내서 올해는 올 하반기에는 아마 방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전문가들,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그 공영 방송이 하나 정도는 몰라도 4개, 5개가 되면은 이미 광고의 포화 상태가 되고 질이 미국의 뉴스 폭스처럼 저질 그런 매체가 되는 것은 뻔한데,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탄생해서 해방 후에도 살아남고 4.19 혁명과 6월 항쟁 후에도 살아남으면서 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저런 신문들이 결코 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가들이 지네들끼리 경쟁하다가 아마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우리 국민들이 6월 항쟁 후에 한겨레 신문을 국민의 성금으로 만들듯이 뜻있는 국민들이 이제 그 민주방송을 만들어서라도 여론의 다양성, 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희 선생이 그 한겨레 신문을 만드는 창간 주역이었습니다. 물론 몇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아마 이영희 선생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민주방송, 내년 4월이면은 국회의원 선거고 내년 12월이면은 대통령 선거인데, 이런 자연 재앙과 더불어서 미디어 재앙을, 이런 거대 언론을 만들어 놓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상대는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소총으로 대항하려는 그런 것이 의열단이거나 독립군인, 광복군 같으면 몰라도 정규전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영희 선생이 가르쳤던 그런 가치관, 그런 모습, 그런 유저, 이영희 선생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자신의 말과 책 이런 것들이 시효가 끝났다. 그건 물론 이제 김대중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얘기입니다. 비교적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민주 질서가 유지가 되고 앞으로 역사가 진보한다는 인식을 하에 이영희 선생은 과거 자기가 썼던, 당신이 썼던 글들, 이것은 이제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영희가 추구했던 그 가치들, 또 이영희가 싸웠던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군사독재의 시대에 못지않는, 거기다가 이제는 그런 거대 미디어까지 한 통속이 돼서
국민의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키고 비판 정신을 쇠뇌시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영희 선생의 그런 그 비판 정신, 언론 정신, 지식인의 역할, 또 1인분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몇 군데 그 추도사를 썼는데 보수까지는 아니어도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신문에서 추도사를 써달라고 그래서 써줬는데 안 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영희 선생의 49제를 며칠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시 그 이영희 선생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길지 않은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선생 영전에 곡합니다. 12월 2일이 생신이셨으니 만 81세하고 3일을 더 사셨습니다. 생신이 날 아침 인기도 마르지 않는 졸저 리영희 평전을 들고 찾아뵀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으셨더군요. 병상에서 평전이 언제 나오느냐고 가족들에게 묻곤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 전쯤 표지를 들고 병원에 선생님 편안히 가시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선생님의 해맑고 천진하신 미소, 어눌하고 투박하지만 진정성 깊은 언성, 논증으로 뒷받침되는 평론과 칼럼을 다시 보고 읽지는 못하겠지만 선생님의 고결한 생애는 후배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고결한 삶을 따르는 지식인 언론인이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영전에 국화 한 송이 바칩니다. 별로 그렇게 심한 글도 아닌데 안 실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능력의 한계인데 그 평전을 쓰면서 좀 진지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999년에 발표한 통일시론에 발표한 북방 한계선은 합법적인 군사 분계선인가라는 논설이 있습니다. 대단히 비중 있는 글인데 거기에 소 제목만 보면은 서해 5도의 정전협정상 성격과 법적 지위, 서해 5도 북방 한계선과 군사 완충지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문제, 서해 군사 북방 한계선의 전신으로 주장되는 소위 크라크 라인의 실상. 크라크 라인이라는 것은 6.25 전쟁 당시 미군 총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라인을 말하는 거죠. 이 글을 쓸 때 선생님은 남북 사이의 서해 수역은 어느 쪽도 합법적으로 관할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정전협정상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수역이다. 따라서 남북한 또는 유엔군을 포함해서 이 수역에 대한 성격 규정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10년 전에 쓰셨습니다. 아마 우리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 또 남북이 진지하게 이영희 선생이 쓰셨던 이 북방 한계선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토론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격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이 집권을 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만은 제가라도 평전에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썼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고 이영희 선생의 이런 글들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북방 한계선 지난번에 폭격이 있었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그 클라크 라인을 비롯한 그동안의 그런 정전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평화롭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그 진지하게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영희 선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일리아스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든가 8만 대장경을 또는 논어를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라면 황당할 수밖에 없듯이 그 이영희 선생의 깊은 그 식견 또 못지않는 그런 실천성 이런 것을 쓰면서 제가 그 평전에다가 다 다루지를 못했는데 다만 굳이 규정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휴머니스트 대단히 그 비판자들이나 적대적인 안티 쪽 사람들은 아주 무슨 원흉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혹한 인물 이런 걸로들 이해를 하는데 정말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그 유머 감각이라든가 농담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절절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그 꼼꼼히 읽으시고 그리고 그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정현주 KBS 사장 그 쫓겨날 때 그 전화가 KBS에 통화가 안 돼서 그 메일에다가 이 정 선생 꿋꿋하시오. 개인이 거대한 권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격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그런 그 지도자 그런 분들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이영희 선생의 그런 그 삶을 또는 남긴 그런 그 업적, 유저, 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제가 그 이영희 선생 돌아가실 후에 저 평전을 소개하겠다고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 돌아가신 일주기라든가 적절한 기회에 리영희 언론상, 리영희 민주언론상 이런 것을 제정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인세의 상당 부분을 그 투척할 용의가 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친일파들 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그 친일 신문사에서 관리하는 문인상은 문학상은 1억이 넘는 그리고 거대한 기념관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그 지사적인 언론인, 지식인, 학자, 노동운동가 이런 분들은 언론상, 기념관 이런 것들이 변변히 없지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뜻있는 국민들이 리영희 선생의 민주 언론의 그런 행적을 또 우리 후대 만대에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영희 민주 언론상 이런 것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은 그 참여 연대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양심적인 그런 그 집단에서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1인분의 역할을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못된 신문들 안 본다고 끊어버리고 분노하면은 광장이 허용 안 되면은 벽을 향해서라도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말은 우리가 흔히 헌법에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권력 행사를 못하고 5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서밖에는 안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건전한 그 이영희 정신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휴머니스트 리영희 선생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1인분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조식 선생님이 많이 뽑으셨다, 그 가까운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돼서 좀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후에 이제 남영 조식과 뭐 리영희를 통해 본 실천적 지식인의 뭐 삶과 사상이라든가 이런 류의 책을 쓰실 의향은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영희 선생님이 이제 타계하시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시대에 리영희 선생님의 이성을 이을 만한 지식인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아주 짧은 질문 중에 어려운 내용을 두 개나 담았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그 대화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몸이 건강치 않아서 전라도 어디 영암에 휴양차 갔는데 거기 한학자 되신 분이 당신은 글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누구가 되지 말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던가. 조광조가 되지 말고 퇴계가 돼서 여생을 좀 여유 있게 살아라.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제가 마지막 그 선생님 인터뷰 때도 그걸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광조 선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정치인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조선 왕조 시대 때 참 대표적인 개혁 정치가였고 그런 분이 그 비명 행사하다 보니까 그 후에 그 뜻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그 학자 지식인이 나오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이영희 선생은 조광조라기보다는 바로 그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남명 조식 선생과 비슷합니다. 조광조는 영의정도 하고 대사원도 하고 했지만 그 이영희 선생은 전혀 그 정치 그 권력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남명이 그랬습니다. 남명이 아시다시피 그 경상 우도의 남명이고 좌도의 퇴계인데 퇴계 선생은 뭐 같은 해 태어났죠, 두 분이. 그래서 퇴계는 그런 그 80까지 살면서도 온갖 호화를 누리면서도 조선의 대표적인 그 유학자 그런 그 대우를 받았지만 남명은 오히려 칼찬 선비라고 그랬죠. 그 지식인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고 그래서 그 임금의 그 어머니 황후 보고도 그 궁궐의 과부라고 평가를 하고 임금 보고도 그 선왕의 그 고아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국사를 못 본다. 그리고 그때 수렴 청정을 했던 그 왕의 어머니 보고 무슨 대비인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비 보고 그 궁궐의 과부라고 그건 바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했던 그런 질책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남명은 참 조선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그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퇴계 선생 문화에서는 한 10명 정도밖에는 의병이 안 나왔는데 남명 선생 문화에서는 50명이 넘는 의병장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의 그 지식인의 역할 그것이 바로 남명 조식 선생인데 그 남명 조식 선생과 리영희를 엮어서 어떤 글을 한번 써볼 생각이 없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참 좋은 제안인데
제가 그 학문이 좀 짧아서 두 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과연 그 대한제국 말기에 단재 신채호 그리고 해방 후에 자유당 이승만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온몸으로 싸웠던 그 언론인 지식인이었던 그 함석헌 그리고 올 12월이면은 서거 그 10주년이 되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고 한겨레신문 초대 사장이었던 그런 그 청암 송건우 선생 그리고 이제 리영희 선생 이런 분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언론인 지식인이 과연 누굴까? 아마 제가 여기서 거명하기는 뭐 또 실제로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유머 같은 걸 잘 했던 월남 이상제 선생이죠. 이상제 선생이 5번인가 6번 감옥에 갔다 오니까 장안에 한양에 있는 그 지식인들 그 민족주의 계열이죠. 그런 분들이 이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다 환영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고 이제 우러러볼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당신들은 왜 대접 받을 줄을 모르고 남 대접하려고만 하느냐? 왜 당신들이 이런 그 불의에 항쟁하려고는 안 하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게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책에서 보고 과연 그렇다. 이 좀 누군가가 저렇게 신채호, 함석헌, 송건호, 이영희 이런 그 면면한 그런 민족지사들의 언론인 지식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분들이 딱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죽순처럼 나와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우리 민족사를 열어가는 그런 지식인들 언론인이 나와야지요 실제로. 그리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하십시다. 남 보고만 하라고 하고 그건 좀 그런 거죠. 실제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 가족들 참 못할 일 많이 시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1인분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이 빨리 이렇게 좀 긴초한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선생님께 다시 한번